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B1D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동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마쳤으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04년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고관절 관련 수술을 약 5천 건 정도 집도를 했고 SCI 논문은 약 300편 정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국제인공관절학회지인 저널 오브 아스트로플라스티의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지연과 최근의 수술 기법 등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관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관절이라고 하면은 골반의 비구와 대퇴골두가 만나는 관절로서 우리 몸에서 360도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볼 소켓 모양의 관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절 범위도 중요하면서 또 상지와 몸통의 하중을 하지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담당하는 그런 관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의학계에서는 20세기에 개발된 수술 중 가장 중요한 수술, 가장 의미 있는 수술로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서 환자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관절 치환술은 연간 약 3만 건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과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흔한 질환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약 60%, 다음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약 21%, 그 다음이 고관절 골절, 그 다음이 비구이형성증, 그 다음이 류마티스 관절염, 광직성 척추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 다음으로는 화농성 관절염, HPF병 같은 소화기 질환 이후에 후유증으로 생긴 관절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상후 관절염에서 이런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관절 골절은 약간 좀 다른 범주이고 거의 99%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이지만 나머지 각 질환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인데요. 대퇴골두로 가는 혈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대퇴골두 부위에 괴사가 발생하게 되고 그 괴사된 부위가 함몰이 되고 나아가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1기인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정상이지만 MRI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괴사된 부위가 확인이 되고 주변에 이제 부종까지 있는 그런 상태까지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1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엑스레이에 별 이상이 없더라도 MRI에만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MRI를 꼭 확인을 해서 무혈성 괴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기에서는 MRI뿐만 아니라 단순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괴사가 된 부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퇴골두에 함몰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괴사된 부위가 크고 위치가 체중부하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함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괴사된 부위의 위치와 크기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향후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2단계에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사용하게 되거나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증이 심하게 되면 다리를 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기가 되면 이제 대퇴골두가 함몰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번 함몰이 발생한 이후에는 다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활동에 따라서 통증이 악화와 완화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다리를 저는 증상도 더 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4기가 되면은 함몰된 대퇴골두로 인해서 비구부에도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통증과 다리를 저는 증상이 더 악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도 별 효과가 없이 계속 아프게 되고 계속 절게 되고 결국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정리하면 결국에는 골두에서 병변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진행해서 함몰되고 결국에는 비구 변형까지 발생하는 그런 고관절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기, 2기, 3기, 4기로 갈 때 통증도 점점 더 심해지고 다리를 저는 증상도 점점 심해져서 결국엔 수술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1기와 2기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기, 4기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기 자체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몰이 진행되고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3기와 4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약제로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이제 대부분 중년 남성에서 이제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골두에서 병변이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비구 변형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관절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또는 다리를 저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통해서 무혈성 괴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두가 함몰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괴사 부위의 위치나 크기를 통해서 이것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지 아니면 수술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퇴골두 함몰이 발생한 이후에는 보존적 치료가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구 변형,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제 중년에 다리를 절게 되니까 굉장히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수술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 예를 들어서 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관절 통증 때문에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내가 얼마나 재수술 없이 평생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받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재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재수술을 받지 않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를 대상으로 무시멘트 고정을 한 경우와 그다음에 시멘트 고정을 한 경우에 얼마나 재치환술 없이 지냈는지를 조사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시멘트 고정을 이용한 인공관절 전치환술입니다. 그래서 10년에 94%에서 환자에서 재수술 없이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위에는 이제 무시멘트 고정을 이용한 경우에 이제 재치환술 회피율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96%의 환자에 있어서는 재수술 없이 잘 받았다 하는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무시멘트 고정을 이용하고 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했을 때 재치환술을 얼마나 없이 잘 지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보니까 97.1% 환자에서 재수술 없이 잘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를 보시면 무시멘트 고정을 하고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할 경우에 가장 오랫동안 재수술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이제 오른쪽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던 이제 39세 환자분이신데요. 수술 후 20년째 엑스레이 검사하고 보행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59세 정도 되셨겠죠. 그래서 20년째에도 마모가 거의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5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수술 후 27년 지나신 분이고요. 마찬가지 이제 무시멘트 고정과 세라믹 관절염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이제 77세가 되셨겠죠. 그래서 현재 77세가 되실 때까지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거의 마모 없이 그리고 보행도 잘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였었는데요. 38세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고 함몰이 진행돼서 보통 이제 3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법이 개발되었고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발달돼서 수술 후에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하루에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다음 날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셨고 동영상은 이제 수술 후 3일째 잘 걷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는 두 번째 가장 흔한 이유인 퇴행성 관절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결국에 관절의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무혈성 괴사와 비슷하게 관절 연골의 상태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기에는 보통 심한 운동 시에만 통증이 있는데 보통 2기, 3기로 넘어가게 되면 운동 강도가 낮더라도 통증이 나타나고 이제 약간 다리를 저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기가 되면 이제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고 진통소염제도 잘 안 듣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이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이런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느냐 보시면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고령이 되면서 체중 감소나 그런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요법을 사용하는 그런 보존적 치료에도 여전히 통증이 이제 조절되지 않고 또 방사선 검사에서도 3기나 4기 이상의 그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방사선학 검사입니다. 그래서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방문했던 6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관절 간격이 다 없어지고 이제 골격도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반대편에 비해서 연골하 부위가 이제 퇴행성 변화로 경화되어 있는 그래서 4기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저한테 처음 왔을 때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격도 보이고 보통 3기 정도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였던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통증은 가끔 호소하시지만 보행도 비교적 괜찮으시고 약물로 통증이 어느 정도 잘 조절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수술받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검사에서는 관절 간격이 좀 더 마모가 되고 이제는 4기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4년이 지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결정하시고 진행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또 이제 고령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고령 환자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동반되어 있는 그런 여러 내과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또는 임플란트의 그런 고정이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거동이 좀 지연되게 되면서 폐색전증이나 심부혈맥 혈전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당뇨나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 저하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탈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약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선망이 발생해서 수술 후 보호자분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해서 전국의 그 평균 이런 합병증,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후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약 평균 한 8%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탈구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내 탈구될 확률이 한 2%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면 저희가 한 50명 중에 1명 정도꼴로 발생하는 거니까 작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맥혈전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엔 증상이 없지만 뭐 갑자기 다리가 붓는다거나 또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 동맥을 맞게 되면 폐색전증으로 진행하고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일 수가 있는데 전국 평균 저희가 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초창기 개원했을 때 당시에 한 10분의 1 정도의 0.8% 정도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좀 적절한 예방요법을 사용을 해서 0.1%까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까지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공고관절 치환술 이후에 이제 탈구가 발생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응급실에 방문해서 이제 다시 껴 맞춰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전국 평균 한 2% 정도 되는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탈구율을 0.3%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은 이제 수술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고 통증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열도 38도 이상 올라가고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또 재발도 흔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수술 부위 인공고관절 치환술 이후에 발생하는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해서 전국 규모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전국 평균이 보통 한 2.3%에서 2.8% 정도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약 0.3% 미만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수술 후 탈구율과 이 수술 부위 감염은 저희가 인공고관절 치환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합병증 관리해야 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런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흔한 원인으로 이제 비구 이형성증이 있습니다. 비구 이형성증은 소화기의 골반의 비구 부분이 발달이 좀 덜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구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변형의 정도와 이제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구가 덮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이제 이형성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대퇴골두가 부분적으로만 탈구되어 있는 저위 탈구, 그리고 대퇴골두가 완전히 비구에서 벗어나서 저 위까지 올라가 있는 고위 탈구 이렇게 이제 정도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구 이형성증의 특징은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조금 퇴행성 관절염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오시게 됩니다. 비구 이형성증의 경우에도 무조건 바로 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약물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젊은 환자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통증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활동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환자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통증이나 이런 이제 이형성증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 직업 활동, 예를 들어서 직업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인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구 이형성증은 이제 비구의 발달 부족으로 인해서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할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뼈의 발육이 부족한 상태로 이제 비구와 대퇴골이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인공관절 치환물이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CT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이즈를 측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다리 길이도 다르고 근육도 부족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척추 변형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다리를 저는 것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다리가 짧아져 있는 경우에는 연부 조직이 이제 단축되어 있고 수술하는 도중에 이로 인해서 이제 신경 손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 중에 이런 신경 손상이나 또는 혈관 손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해야 하고 수술 도달법 선택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할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수술 전 계획과 준비가 또 좀 중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개 수술 전에 이제 어떠한 고정 방법을 사용할지, 또 어떤 수술 도달법을 사용할지, 또 어떠한 관절면을 선택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시는 분, 수술자의 경험과 또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떠한 고정 방법을 사용할지, 또 수술 도달법, 그리고 어떠한 관절면을 선택할지 할 때 저희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이제 제 나름의 원칙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제가 학생들이나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성공적인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얻게 되는 그런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정 방법을 사용할지, 또 어느 관절면을 사용할지, 어떤 수술 도달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수술한 이후에 재수술 없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가장 확실한 고정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관절이 빠지지 않는 관절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다리 길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성공적인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술 전 계획과 그다음에 수술 전 최선을 다하고 수술한 이후에도 환자분들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구이형성증 환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셨던 분이신데 54세 환자분이시고 고관절이 약간 부분 탈구돼서 저위 탈구를 보이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다리 길이는 약 3cm 정도 짧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해서 수술 전에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이제 사전에 계획을 세운 그런 테이블이 되겠고요. 실제 저희가 수술장에서 저와 함께 저희 팀에서 이 화면을 보면서 그런 성공적인 수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 환자에서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뼈도 작고 이제 비구도 작고 대퇴골도 작고 그래서 작은 비구와 대퇴골에 최적의 고정을 얻기 위해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치환물을 이제 무시멘트 고정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침습 후회측 도달법을 사용하였고요. 나이를 고려해서 마모일과 마찰 계수가 제일 낮은 그리고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세라믹 관절면을 이용을 해서 수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구이형성증 환자인데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오셨던 환자분이 5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대퇴골두가 완전히 위로 빠져서 위로 이제 탈구되어 있는 고위 탈구를 보이는 환자분이셨는데요. 다리 길이는 약 7.5cm 정도 되고 엑스레이에서도 보면 비구의 변형이 심하고 대퇴골의 크기가 반대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행하실 때도 이제 왼쪽 다리가 짧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이제 작은 비구, 작은 대퇴골이기 때문에 최적의 고정을 얻기 위해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했고 무시멘트 고정법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침습 후회측 도달법을 사용하였고 나이를 고려해서 가장 비교적 오래 쓸 수 있는 세라믹 관절면을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6개월째 이제 외래에 오셨을 때 방사선 검사 사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는 잘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어 있고 환자가 여전히 약간 다리 길이의 차이가 약간 좀 남아 있고 근력이 아직 약해져 있어서 살짝 절긴 하지만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비구이형성증 환자분 중에서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전에 아예 CT 검사를 한 걸 가지고 이제 CT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골반 모형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수술 전에 실제 어느 지점을 위치로 임플란트를 치환물을 이제 삽입을 할지 그 위치를 다 이제 표시를 하고 수술을 전에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하고 실제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실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최대한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런 수술 중에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같은 그런 염증성 관절염에서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수부에 발생하지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물게도 고관절에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이제 골다공증도 일으키고 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약제들이 뼈를 약하게 하는 그런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술 중에 이제 골절이 발생하거나 또는 치환물 고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의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4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고관절 양측 고관절에도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오셨던 분입니다. 오랜 기간 이제 앓으셨던 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측의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루에 동시에 하는 수술을 진행하였고 양측 다 무시멘트 고정을 사용하였고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침수 후예측 도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은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였고요. 수술 후 이틀째 이제 보행 동영상에서 수술 전보다 훨씬 더 편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양쪽 목발이 필요한 경우가 되고요. 수술 후 6주째 이제 외래에 오셨을 때는 목발 없이도 이렇게 보행이 가능한 정도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원래 주로는 이제 척추를 침범하게 되고 이제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가끔 이렇게 고관절도 침범을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하게 이 경우에도 이제 골다공증이 흔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골절이나 고정 실패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또 독특한 또 문제점은 뭐냐면 척추가 이제 거의 골성 유압이 돼서 척추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수술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수술한 이후에 전방 탈구나 후방 탈구의 위험성이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제 척추가 보시면 대나무처럼 이렇게 통으로 골성 유압이 돼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굳어버린 그런 61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양측 고관절도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그다음에 비구랑 대퇴골두가 거의 유압돼서 관절 운동이 거의 없는 제한이 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수술 전 엑스레이와 보행 동영상을 보시면 척추의 변형뿐만 아니라 고관절에도 변형이 심해서 고관절이 다 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걸으실 때도 보면 앞으로 꼬부정하게 허리를 못 펼 뿐만 아니라 고관절도 이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시에 하루에 양측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양쪽 다 무시멘트 고정법을 사용하였고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침수 후예측 도달법을 이용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방 탈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절면은 이제 세라믹 이중 관절면, 그리고 탈구의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관절면을 선택을 해서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보시면 이제 고관절 부위의 변형을 해결했기 때문에 고관절이 약간 구부러져 있던 것이 조금 더 펴져서 걷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술 전과 비교해 보시면 고관절 부위에 변형됐던 것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펴서 걸으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행 동영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조금 더 허리도 펴고 고관절 부위를 더 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화기 질환 후유증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LCP병과 화농성 관절염인데요. 소화기의 LCP병과 화농성 관절염을 앓은 이후에 성인이 돼서 심한 관절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LCP병은 이제 원래는 레그 칼베 퍼테스 병이라고 이제 흔히 저희가 줄여서 LCP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병은 쉽게 얘기 생각해서 소화기에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퇴골두뿐만 아니라 비구에도 이제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중년 이후에 성인이 돼서 이제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병이 소화기에 이제 발생하고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이기 때문에
골격의 발육이 부족하고 또 다리 길이도 차이도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술 중에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화기에 이제 LCP병을 경험했던 54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대퇴골두와 비구가 이제 변형이 와 있고 관절 간격도 좁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조기에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무시멘트 고정법과 그다음에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 침습 후회측 도달법을 이용하였고 관절면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4년째 엑스레이 검사와 보행 동영상입니다. 마모가 거의 없고 뼈도 튼튼하고 환자분도 보행도 잘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농성 관절염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소화기에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 때문에 성인이 돼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비구와 대퇴골두가 모두 변형이 와 있고 특히 발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뼈도 작을 뿐만 아니라 관절 강직이 굉장히 심하고 또 연부 조직 구축과 하지 단축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어렸을 때 염증에 지나간 것으로 인해서 주변 근육도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다리를 벌리는 근육, 고관절에 있어서 빠지지 않게 잘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이 외전근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에 탈구의 위험성이 다른 경우에 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화농성 관절염 앓았던 5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성인이 돼서 이제 좌측 고관절의 통증이 심하고 퇴행성 변화도 심하게 이제 심한 것을 확인했던 환자분이신데 왼쪽에 이제 다리도 짧고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외전근의 두께입니다.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외전근을 보이고 걸으실 때 보시면 왼쪽으로 심하게 다리를 저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이제 무시멘트 고정법과 최소 침수 후회측 도달법 그리고 세라믹 관절면을 이용을 해서 성공적인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이제 6주째 외래에 방문하셨던 경우인데요. 인공관절이 잘 안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보행 동영상인데 아직 한쪽에 이제 목발이 어느 정도 약간 필요한 그런 경우였지만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걸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발생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과거에 이제 고관절 부위, 대퇴골이나 또는 비구 부위에 이제 손상이 발생해서 골절이 발생해서 잘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외상 후 발생한 관절염에 대해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시행한 고정술이 실패하거나 또는 뼈가 붙지 않는 골류압에 실패한 그런 경우 또 이전에 사용한 이제 고정물이 관절 연골을 뚫고 나와서 관절을 손상시키는 경우 또 비구골절에서 관절면 손상으로 인해서 나이가 든 이후에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해서 보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할 경우에는 다른 관절염에서의 인공관절 치환술하고 다르게 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수술할 때 고정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정물을 제거해야 될 경우가 흔하고요. 또 이전 수술할 때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것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면밀히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과거에 특히 비구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골류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 위치에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골결손이 심해서 인공관절 치환술 때 사용하는 비구컵을 제대로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전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 번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연부 조직이 굉장히 수술 부위가 유착이 되어 있고 관절도 굉장히 관절 범위가 안 나와 있는 강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수술 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6년 전에 외부 병원에서 이제 비구골절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던 5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수술 후 잘 지내시다가 최근 이제 3년 전에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이제 지팡이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었고, 이전 수술 부위 상처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좌측으로 보행 시에 보면 다리가 짧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한 이제 CT 검사에서 보면 대퇴골두가 다 마모가 돼서 손상돼서 파괴돼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사용한 고정물의 위치를 저희가 수술 전에 확인을 하는데, 아마 비구컵을 삽입을 할 때 아마 이전에 사용한 이 나사못을 제거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인데요. 이전에 사용된 나사못을 꼭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무시멘트 고정과 채서 침수 후해치 도달법을 사용하였고, 세라믹을 관절면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수술 후 6주째 이제 외래에 오셨었던, 외래에서 이제 검사한 엑스레이와 이제 보행 동영상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목발 없이 잘 걷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고관절 인공고관 치환술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주제였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면, 진단명으로 보면 이제 대퇴골두 묘혈성 괴사,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비구 이형성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광직성 척추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HP병 같은 소화기 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 그다음에 외상 후 발생한 관절염에 있어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관절을 쓸 수 있는 만큼 쓰다가 나이가 더 든 경우에, 그다음에 체중 감소나 또는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요법 등의 그런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그리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3기, 4기 정도 이후에 그런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저희가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권고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평생 재수술 없이 그리고 빠지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 환자분들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의료진들, 제자들이나 또는 외국의 의료진들을 교육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시행했던 여러 연구들이나 논문들, 그런 것들, 교육 자료들을 모아놓은 그런 블로그와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를 참고해서 이후에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